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굽어보는 아우라그룹, 에이유라그룹의 타워. 그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실내에는 그 어떤 감성적인 장식품도 온기를 품은 물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직선으로 디자인된 미니멀리즘의 극치. 그 중앙에 앉아있는 강지훈은 이 무채색의 공간을 지배하는 왕이자 스스로를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수인이었다. 36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아우라그룹의 총수가 된 남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천재, 얼음심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이며 모든 것은 데이터와 확률 그리고 철저한 계산으로 귀결된다고 믿는 남자. 지금 그의 시선은 책상 위 홀로그램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분자 구조식에 고정되어 있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 미세한 오차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의 뇌는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회장님, 인터컴을 통해 들려온 김민준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초인적인 집중력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 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시선은 모니터에서 떼지 않았다. 무서운 일이지. 5분 뒤에 출발하셔야 합니다. 새싹 보육원 방문 스케줄입니다. 새싹 보육원. 지훈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냉소가 스쳤다.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극. 그는 이런 위선적인 행사를 경멸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프로젝트 보고서를 한 줄 더 읽는 것이 인류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룹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 또한 총수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차 대기시켜도 짧은 명령과 함께 그는 홀로그램을 껐다. 방금 전까지 우주의 비밀이라도 파헤칠 듯 타오르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텅 빈 유리알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치의 구김도 없는 검은색 슈트에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다. 감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조각된 대리석상 같은 얼굴. 그는 그 얼굴에 만족했다. 아우라타워의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1층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은 그가 지나가자 허리를 굽히며 길을 열었다. 누구도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늘 몇 도는 더 낮은 듯한 한기를 품고 있었다.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세단에 오르자 김 비서가 오늘 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새싹 보육원은 30년 된 시설로 현재 50여 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시고 아이들과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실 예정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알았어요.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보육원이 아닌 아까 보았던 분자구조식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육원은 서울의 번화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세단의 위압적인 모습이 골목의 소박한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자 보육원장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와 그를 맞았다. 아이쿠 강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훈은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의 모든 대외적인 소통은 김 비서의 몫이었다. 예정된 순서에 따라 기부금이 적힌 거대한 판을 들고 원장과 나란히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음은 아이들과의 만남이었다. 마당에 도열해 있던 아이들이 합창이라도 하듯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지훈의 시선은 아이들의 얼굴을 무심하게 훑고 지나갔다. 비슷비슷한 얼굴들 꾸며진 감사 인사. 그는 빨리 이 따분한 연극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기념 촬영을 위해 아이들 몇몇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한 아이가 겁도 없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지훈의 몸이 순간 굳었다. 그는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극도로 꺼렸다. 김비서가 재빨리 다가와 아이를 떼어놓으려 할 때 지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카메라가 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어색한 동작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는 좋다고 웃었지만 지훈은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한 불쾌감을 속으로 억눌렀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원장이 차를 대접하겠다며 사무실로 그를 이끌었다. 지훈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회장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는데 원장의 아첨이 그의 신경을 긁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돌처럼 땅에 박혀 버린 것은 마당 한쪽 낡은 미끄럼틀 아래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환호하거나 부산스럽게 떠들지 않고 두 아이가 그림책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였다. 문제는 그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턱 막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삐하는 이명만이 그의 귓속을 채웠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작동하던 세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듯했다. 그 아이들은 그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는 표현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것은 복제였다. 누군가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 그대로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빚어낸 것만 같았다. 살짝 치켜 올라간 날카로운 눈매, 고집스러워 보이는 굳게 담은 입술 오만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까지. 특히 책에 집중하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남자아이의 표정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그가 보는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회장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김비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저 두 아이에게로 향해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해왔다. 하룻밤의 실수 같은 것은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유전자가 그의 허락 없이 세상에 존재할 확률은 0에 수렴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확률이나 데이터가 아닌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놀란 듯 동그래졌다. 그 눈동자 속에서 지훈은 또다시 자기 자신을 보았다. 경악과 혼란에 휩싸인 36살의 강지훈이 7살짜리 아이의 눈 속에 갇혀 있었다. 아이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남자아이의 팔을 툭 쳤다. 남자아이도 고개를 들었다. 지훈을 본 남자아이의 눈빛은 여자아이와는 달랐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낯선 존재를 보는 듯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느껴졌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의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음모 비과학적인 현상, 혹은 자신이 미쳐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평생을 지배해온 이성과 논리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굽니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원장은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을 보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아, 하준이와 하연이 말씀이시군요. 저희 원의 보물 같은 아이들이죠. 어찌나 똑똑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7살인데 벌써 한글도 다 떼고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준, 하윤, 지우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들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이름마저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연이 좀 있습니다. 4년 전에 엄마 손에 이끌려 왔는데 엄마가 잠시 맡기고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친권이 살아있어서 입양도 어렵고요. 참 안타까운 아이들이죠. 엄마가 데려왔다가 사라졌다.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그 엄마라는 여자는 누구인가? 왜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저 아이들이 자신과 이토록 똑같이 생길 수 있었는가? 지우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회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원장과 김비서가 당황해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올라탔다. 굴발해 차가 부드럽게 보육원을 빠져나왔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보육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입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두 아이의 작은 형체도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김비서는 운전석에서 룸미러로 지훈의 상태를 살폈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그의 주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초점을 잃고 흔들리는 눈동자, 가늘게 떨리는 손끝까지. 마치 완벽하게 제어되던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듯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소용없었다. 두 아이의 얼굴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던 그 눈빛. 그 어떤 비즈니스 협상이나 적대적 M&A 상황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력한 충격이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설명할 수 없는 파동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수많은 여자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준 적은 없었다. 관계는 언제나 명확한 목적과 기한이 있었고 뒤처리는 늘 깔끔했다. 아이가 생길 만한 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시간을 원자단위까지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이성이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본능이 그것을 거부했다. 저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핏줄의 끌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과학적이었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저 아이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저물고 있었다. 지우는 김비서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텅 빈 집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광활하게 느껴졌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잠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그가 이 앨범을 열어보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역시 고아였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게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랐다. 그러다 7살 되던 해 자식이 없던 아우라 그룹의 전임 회장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순간이었다. 그는 양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버린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았다. 감정을 지우고 약점을 없애고 오직 최고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육원에서 찍은 그의 7살 때 사진이었다. 까까머리에 잔뜩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어린아이. 지우는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오늘 보았던
남자아이 하준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진 속의 자신과 기억 속의 아이가 완벽하게 겹쳐졌다. 지훈의 손에서 앨범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수백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가 이룩한 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 정체불명의 두 아이가 그의 완벽한 세계에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시할 수 없었다였다. 이 혼란의 근원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명확한 사실관계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예 회장님, 김민준입니다. 퇴근했을 터인 김비서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의 얼음 같던 세계에 균열을 낸 그 명령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김비서, 오늘 봤던 그 아이들, 하준이와 하은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에 대해 알아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걸 아주 조용히. 강지훈의 하루는 언제나 오전 4시 59분에 시작되었다. 5시 정각에 울리는 알람이 그의 의식이 아닌 몸을 깨우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달랐다. 그는 다 5시 정각 날카로운 기계음이 침실의 정적을 깨고 나서야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잠을 설친 탓이었다. 평생을 그와 함께 해온 완벽한 수면 패턴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원인은 명확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던 두 아이의 얼굴. 자신을 복제한 듯한 그 얼굴들이 밤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헤집어 놓았다.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다.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서울의 새벽 풍경이 그의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시간을 좋아했다. 세상이 잠든 사이 오직 자신만이 깨어 도시의 정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고독한 우월감.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준과 하은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사라졌다는 미지의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전 9시 그룹 주간 임원회의가 시작되었다. 각 계열사 대표들이 차례로 지난주 실적과 이번 주 계획을 보고했다. 강지훈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질문으로 임원들의 허를 찔렀다. 그의 지적은 언제나 핵심을 관통했고 누구도 그의 앞에서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었다. 북미 시장 4분기 예상 매출액이 지난 분기 보고서보다 0.% 하향 조정됐군. 박 사장,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건 경쟁사인 넥서스 바이오의 신제품 출시와 연말 프로모션 강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박 사장이 진땀을 흘리며 대답하는 순간 지훈의 시선이 잠시 허공에 머물렀다. 그의 뇌리의 미끄럼틀 아래에서 책을 보던 두 아이의 모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그 아이들의 엄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아이들을 버려야만 했을까? 자신과 아이들은 정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예, 회장님. 박 사장의 조심스러운 부름에 지훈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다. 짧은 정적. 강지훈의 회의에서는 단 1초의 불필요한 공백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커리어에서 전례 없는 실수였다. 계속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던 김민준 비서는 놓치지 않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던 그의 주인이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순간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훈은 김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어떻게 돼가고 있지?
어젯밤에 바로 사설 정보팀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들어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된 수십 명의 동명이인 정보가 떠 있었다. 보육원 기록에 남아있는 정보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름과 아이들의 출생 시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핵심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추려 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일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강지훈의 일상은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의 집중력은 종종 예고 없이 흩어졌고 보고서의 숫자들 위로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가 낯설고 불쾌했다. 지난 36년간 단 한 번도 외부 요인에 의해 자신의 감정이나 컨디션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작 이름도 모르던 아이들 때문에 그의 철옹성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김 비서로부터 중간 보고가 들어온 것은 자정을 넘긴 늦은 밤이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지훈은 서재에서 검토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스피커폰의 볼륨을 높였다. 4년 전 문제의 보육원이 위치한 구의 한 파출소에 접수된 분실물 신고 기록을 역추적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신고한 기록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남아있던 희미한 주소지를 단서로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고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 기록이나 통신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살고 있습니다. 유령처럼.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자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었다. 사진은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태블릿을 들어 메일을 확인했다. 첨부된 사진 파일 몇 개가 있었다. 정보팀이 멀리서 몰래 찍은 듯한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낡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편의점에서 나오고 있었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깨와 경계심 가득한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사진은 식당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어디에서도 과거 자신과 인연이 있었을 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삶에 지쳐 달아버린 평범한 여자의 모습. 하지만 유령처럼 숨어 지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직접 만나봐야겠다. 주소 보내. 회장님, 저희 팀을 보내서 접촉하는 것이...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지금 바로. 이성을 따르는 강지훈답지 않은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어주었다. 이 의문투성이의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의 맨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다. 그의 논리적인 세계를 어지럽히는 이 버그를 제 손으로 직접 제거해야만 했다. 1시간 뒤 지훈의 세단은 서울의 밤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둡고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빌라들. 쓰레기 봉투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는 길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그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저기 302호입니다. 방금 여자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비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렸다. 서늘한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삐걱거리는 빌라의 철제 계단을 올랐다. 계단에는 온갖 광고 전단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3층에 이르자 녹슨 철문에 302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 안에서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똑!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 너머에서 잔뜩 경계심이 묻어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한서연 씨 맞습니까?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다. 문 안의 여자가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몇 초간의 정적. 이윽고 덜컥하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쇠사슬이 걸린 문틈 사이로 여자의 눈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크고 검은 눈이었다. 지우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이들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스위치라도 된 듯 여자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며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수년간 피해 다녔던 악몽과 정면으로 마주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 당신이 여길 어떻게... 여자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누가 보냈어? 그 사람이 보낸 거지 맞지? 그 사람.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테니. 문을 여시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 없어 당장 가.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마. 여자는 거의 울부짖으며 문을 닫으려 했다. 황지우는 닫히는 문틈으로 발을 밀어 넣었다. 그의 값비싼 구두 앞코가 찌그러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 이름은 하준이와 하은이. 올해 7살. 4년 전 당신이 직접 새싹보육원에 맡겼더군요.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을 나열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여자에게 박히는 듯 했다.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어떻게 그걸 다... 당신이 누구고 그 아이들이 왜 나와 똑같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들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겁니다. 그 순간 여자의 눈에 서렸던 공포가 순식간에 증오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다. 가라고 했잖아 이 악마 같은 놈들.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건데. 결국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지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발을 뺐다. 문 너머에서 여자가 문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여자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만약 그녀가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었고 돈을 노리는 여자였다면 그의 등장은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당황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에는 돈을 요구했겠지.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를 본 듯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자신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을 보낸 누군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악마 같은 놈들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거대한 위협에 쫓기고 있음을 암시했다. 차로 돌아온 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다. 회사로. 예 회장님. 깊은 침묵 속에서 세단은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으로 합류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격렬한 저항은 오히려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그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 자신과 두 아이,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집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위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단순한 일이 아니야. 한서연, 저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4년 전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자금 출처, 통신 기록 주변 인물, 병원 기록까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걸 알아내. 김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일부는 명백한 불법 사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허락하지. 이번엔 합법적인 선을 넘어도 좋아. 의심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그 나무의 뿌리 끝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기꺼이 금단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아우라 그룹의 수면 아래에 존재하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강지훈이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그의 최측근인 김민준 비서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조직한 특수정보팀의 코드네임이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화이트 해커, 금융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우라 그룹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강지훈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장 깊숙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김민주는 한서연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의 희미한 과거의 조각들을 그림자에게 던져주었다. 그리고 24시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유령 같던 그녀의 삶에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대학의 서버에서 나왔다. 그림자의 해커는 방화벽을 우회하여 10년도 더 된 학적부 서버에 침투했다. 그곳에서 찾아낸 한서연의 기록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유전공학 분야의 천재. 4년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으며 그녀가 학부 시절 발표한 소논문 몇 편은 지금도 관련 학계에서 인용될 정도의 수작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진엑스라는 작은 바이오 벤처에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진엑스 보고를 받던 강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네, 6~9년 전에 설립되었다가 3년 전에 파산 처리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다음 페이지로 보고서를 넘겼다. 진엑스의 설립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도표가 나타났다. 몇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치자 마침내 익숙한 이름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금의 출처는 넥서스 바이오였습니다. 넥서스 바이오.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경쟁자이자 강지훈이 가장 경멸하는 상대. 넥서스를 이끄는 최진석 회장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서슴지 않는 구시대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천재 유전공학자, 경쟁사의 위장자회사,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아이들. 계속해. 한서연은 진엑스에서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핵심 연구 데이터 절도 및 직무 태만이라는 사유로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징계위원회 기록이나 소송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급하게 그녀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 비서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녀가 해고된 시점은 쌍둥이가 태어나기 약 3개월 전이었다. 해고 이후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서연의 공포에 질린 얼굴, 악마 같은 놈들이라던 그녀의 절규. 그녀는 자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넥서스 바이오, 정확히는 최진석 회장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끔찍한 추격전의 이유이자 결과물이었다. 그의 온몸에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최진석, 그 늙은 독사가 감히 자신의 유전자를 훔쳐 그의 추악한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자 신의 영역에 대한 오만한 도전이었다. 그는 한소연을 다시 만나야 했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위협과 압박이 아닌 유일한 탈출구를 제시해야 했다.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어야만 했다. 김 비서, 그녀를 데려와. 강압적으로 말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입니까? 선택지를 줘. 이대로 계속 유령처럼 숨어 살다. 언젠가 넥서스에게 발각될 것인가? 아니면 내 보호 아래로 들어와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다음 날 저녁 한서연은 자신의 낡은 빌라 앞에서 김민준과 마주했다. 그녀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지훈의 방문 이후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누구시죠? 아우라그룹 비서실장 김민준입니다. 강지훈 회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한서연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김민준은 그런 그녀를 막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한서연 씨의 과거 기록입니다. 지넥스에서의 연구 실적 그리고 부당 해고에 대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넥서스 바이오가 지난 4년간 비공식적으로 당신의 행방을 추적해온 기록입니다. 한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와 외면하고 싶었던 공포스러운 현실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왜 숨어 지내야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대로 도망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마주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되찾을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김민준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인 뒤 검은색 세단을 가리켰다. 선택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두 아이 하준이와 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아이들을 숨기며 살 수는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세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우라 그룹에서 운영하는 VVIP용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였다. 그녀가 살던 곰팡내 나는 단칸방과는 모든 것이 다른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지난번의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앉아오시죠, 한서연 씨. 그는 그녀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 대신 기묘한 동질감마저 묻어 있었다. 당신을 쫓는 자들로부터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러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는 제목의 기밀 문서가 떠 있었다. 한서연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그것은 그녀가 지넥스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어떻게 이걸... 당신이 천재라는 건 알지만 당신 혼자서 모든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겠죠. 말해주시죠. 프로젝트 프로메테스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난 건지. 한서연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입술이 마침내 4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무게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는 완벽한 후계자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넥서스 바이오의 최진석 회장. 그의 아들이 그룹을 이끌기에는 너무나 무능하고 방탕했죠. 최 회장은 자신의 피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조합해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새로운 후계자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칠흑 같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프로젝트의
총책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연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를 알게 됐죠. 그리고 유전자 제공자의 신원도요. 어떻게 내 유전자를 손에 넣었지? 5년 전 아우라 그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종합건강검진 기억하십니까? 당시 검진을 위탁받았던 병원이 최 회장과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사 샘플의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완벽한 합법을 가장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방식이었죠. 강지훈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그의 가장 완벽한 시스템에 뚫렸던 사소한 구멍 하나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제가 연구했던 그 어떤 샘플보다도 우월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시험관 수정은 성공했고 최 회장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저에게 대리모가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하면서요.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4년간 억눌러왔던 공포와 서러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저는 아이들을 임신한 채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뱃속에서 자랄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최 회장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요. 살아있는 생명이고 제 아이들이라는 걸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떼어져 괴물 같은 자의 손에 길러질 아이들의 운명을 생각하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탈출을 결심했다. 출산을 몇 주 앞두고 연구소에서 일부러 작은 폭발 사고를 일으켰다. 혼란을 틈타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일부와 자신의 연구 일지를 챙겨 도망쳤다. 그것이 훗날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하준이와 하은이 아이들 얼굴을 처음 본 순간 당신을 꼭 닮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최 회장이 이 아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떠돌았다. 하지만 넥서스의 추격망은 생각보다 집요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곳.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추격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기로 한 것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힘을 키워 아이들을 되찾아오리라 다짐하면서 이야기가 끝났다. 스위트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 앞에 내밀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무언가가 뒤섞여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최진석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 험난한 세상을 떠돌아야 했던 두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감,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아이들을 지켜낸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존중.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유전자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비록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하준이와 하은이는 명백히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인연. 그것은 사랑이나 실수로 엮인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피해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구하고도 질긴 인연이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았다. 최진석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서연을 내려다보았다. 당신과 아이들은 이제부터 내가 지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거대한 악을 향한 한 남자의 선전포고이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굳은 맹세였다. 강지훈이 한서연과 함께 진실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때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인 평창동의 한옥저택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넥서스 바이오의 최진석 회장이 머무는 청송제 팅송차이는 소나무의 소리를 듣는다는 이름처럼 고즈넉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는 소나무의 청아함 대신 늙은 이무기의 탐욕으로 뒤얽혀 있었다. 최진석 회장은 툇마루에 앉아 잘 가꿔진 정원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른을 넘긴 나이, 피부는 검버섯으로 얼룩지고 걸음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여전히 매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옆에는 아들인 최민혁 부회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그래서 한소연 그 계집을 놓쳤단 말이냐. 최 회장의 목소리는 마른 장작이 갈라지듯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최민혁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쥐새끼처럼 잘 숨어 다녀서. 저희 사람이 거의 따라잡았는데 아우라 그룹의 차가 나타나서 채어갔다고 합니다. 아우라, 강지훈이로군. 최 회장의 입에서 나온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최민혁의 얼굴이 노골적으로 구겨졌다. 그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강지훈이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 자식이 왜 한서연을 설마 눈치챈 걸까요? 눈치를 챈 게 아니라 확인을 했겠지. 최 회장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모든 동작에는 평생에 걸쳐 쌓아온 노회한 권위가 묻어 있었다. 강지훈이 그 보육원에 기부 행사를 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거기서 자산들을 봤을 테고 그 교활한 녀석이 제 얼굴을 한 아이들을 보고도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내 차지가 되었을 게다. 자산. 그는 하준이와 하은이를 그렇게 불렀다. 피와 살을 가진 생명체가 아닌 그의 제국을 이어갈 값비싼 소유물.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아버지 강지훈이 모든 걸 알게 되면, 프로젝트 프로메테스까지 알려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최민혁이 초조하게 소리쳤다. 최 회장은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래서 내 놈은 안 된다는 것이다. 위기 앞에서 이성을 잃고 지저대기만 하니 사냥은 원래 들키고 시작해야 재미있는 법이다. 최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탕하는 작은 소리가 저택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강지훈은 이제 자신이 사냥꾼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사냥꾼은 먹잇감이 가장 방심했을 때 숨통을 끊는 법이다. 그 오만한 녀석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줄 때가 됐구나. 전쟁의 시작을 알려라. 최진석 회장의 선전포고는 다음 날 새벽 증권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우라 그룹 신약 임상 3상 부작용 루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이어 몇몇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9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거대한 파도가 덮쳤다. 넥서스 바이오의 우호 세력으로 알려진 유력 경제지가 한면에 대서특필을 실은 것이다. 단독 아우라 그룹에 기적의 항암제 치명적 부작용 숨겼나. 내부 고발자 임상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 충격 폭로, 기사는 악의 그 자체였다. 교묘하게 짜깁기 된 데이터와 전직 연구원 A씨라는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아우라 그룹이 신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은폐하고 임상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아우라 타워의 전략기획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통의 전화가 동시에 울려댔고 투자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쳤다. 언론사 기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1층 로비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폭풍의 눈인 회장 집무실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미디어 월에 떠있는 수십 개의 뉴스 채널과 실시간 주가 그래프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장의 한복판에 선 장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전형적인 최진석 방식이군.
그가 나지막이 을조렸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여론을 선동하고 공포를 조장해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수십 년간 정적들을 제거할 때 써먹었던 낡고 추잡한 수법이었다. 회장님,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 성명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홍보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보고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나서는 건 저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뿐이야. 불길이 가장 거세질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회장님, 내 말 들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그의 단호한 명령에 아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기업에 대한 공격이 한창일 때 두 번째 공격이 한서연을 향해 날아들었다. 넥서스 바이오의 법무법인 명의로 된 내용 증명이 언론사에 유출된 것이다. 내용은 한서연을 전직 연구원으로 지칭하며 그녀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절도해 경쟁사에 넘기려 한 혐의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넥서스는 그녀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아우라 그룹을 그 배후로 몰아가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제공한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던 한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를 접했다. 그녀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4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최진석은 그녀의 사회적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나 때문에 강지훈 씨까지 위험해졌어. 그녀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몸을 떨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패닉에 빠진 그녀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듯했다. 기사 버스건,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괜히 나타나서 차각하지 마.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그녀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건 당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겨냥한 거지. 당신은 그저 저들이 나를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일 뿐이야. 그러니 죄책감 따위는 버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는 거야. 그의 단호한 말에 한서연은 흐르던 눈물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굳건히 서 있는 등대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김민주는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새싹 보육원의 하준이와 하은이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가 보육원 근처에서 아이들의 주변 경호를 점검하던 중 그의 눈에 이상한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검은색 세단. 썬팅이 짙어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김민주는 경호팀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경호원 한 명이 자연스럽게 차로 접근하는 순간 세단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보란 듯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이 쏟아져 나왔다. 김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보육원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하준이와 하은이의 사진이었다. 도찰된 사진.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사진을 주워 담고는 김민준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차를 몰고 사라졌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아이들을 알고 있다.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김민주는 즉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주는 그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윽고 들려온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갑고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알았다. 지금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내가 보낸 장소로. 그날 밤 아우라타워의 회장 집무실에는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그림자의 핵심 멤버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주가는 내일도 폭락을 면치 못할 겁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은 완전히 넥서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해명 자료를 내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비관적인 보고를 쏟아냈다. 방어하고 해명하고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모든 보고를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모든 보고가 끝나자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을 본 임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분노도 초조함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다음 수를 결정한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최진석은 우리가 방어하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내는 해명 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 하겠지. 그가 원하는 대로 싸워줄 필요는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디어 월 앞으로 걸어갔다. 전쟁의 방식을 바꾸겠다. 방패를 버리고 검을 든다. 그는 임원들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홍보팀은 모든 언론 대응을 중단해라. 침묵으로 일관해. 법무팀은 반박 소송이 아닌 넥서스 바이오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해. 그리고 그는 그림자의 팀장을 보았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최진석 그 개인에게 집중해. 그의 자금 흐름 숨겨둔 재산 약점이 될 만한 모든 것을 파헤쳐. 24시간을 주겠다. 회의는 순식간에 끝났다.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방에는 다시 강지훈과 김민준 단둘만이 남았다. 회장님,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강지훈은 자신의 모니터에 작은 영상 하나를 띄웠다. 장갑차처럼 보이는 특수 차량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나란히 잠이 든 하준이와 하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곤히 잠든 아이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아이들이었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던 강지훈의 입에서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라. 그것은 화면 속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과도 같은 혼잣말이었다. 아빠가 다 끝내줄 테니. 아빠라는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 없는 그 낯선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 순간 강지훈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업 총수의 냉철한 분노를 넘어선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맹수의 원초적인 투쟁 본능이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상은 강지훈의 침묵을 패배의 징후로 해석했다. 연일 언론은 아우라 그룹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고 증권가에서는 아우라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석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반면 반사 이익을 얻은 넥서스 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넥서스 바이오의 회장실 최진석과 최민혁 부자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보십시오, 아버지. 강지훈 그놈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그냥 겉만 많은 애송이였을 뿐입니다. 최민혁은 득이양양하게 외치며 값비싼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최진석은 아들처럼 경박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께도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맹수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사나운 법이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수 있으니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마라. 에이, 아버지도 너무 신중하십니다. 이 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곧 아우라의 이사회가 놈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헐값에 집어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최진석은 더 이상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오만함은 패망의 지름길이지만 때로는 상대를 완벽하게 방심하게 만드는 최고의 연막이 되기도 하니까. 그는 강지훈이 이대로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판세는 기울었다. 강지훈이 어떤 방역을 준비하든 곤두박질치는 주가와 등을 돌린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일 터였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폭풍의 가장 깊은 눈은 가장 고요하다는 것을
경기도 외곽의 산속 깊숙한 곳. 외부에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아우라 그룹의 VVIP용 비밀항가. 이곳은 단순한 안전가옥이 아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통신 설비를 갖춘 강지훈의 숨겨진 요새였다. 한서연과 아이들은 이곳으로 옮겨진 후 비로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지훈은 매일 저녁 이곳을 찾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집무실에서 패닉에 빠져 있거나 몰락을 막기 위해 정재계를 뛰어다니고 있을 거라 상상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전쟁을 바로 이곳에서 치르고 있었다. 그가 요새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넓은 실내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낯선 환경에 잔뜩 경계하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한서연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뜻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의 등장에 한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누나인 하연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다가왔지만 동생인 하준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혜은이의 뒤에 숨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작은 누나를 지키려는 어린 맹수처럼. 아저씨, 하연이가 그를 불렀다. 강지훈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멈칫했다. 그는 수만 명의 직원을 지휘하고 수십조 원의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7살짜리 여자아이를 대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경영학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다. 그 순수한 질문 앞에 강지훈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네 아빠다. 차마 그 말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상처만 준 자격 없는 이름이었다. 그가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 혜원이가 다시 물었다. 혹시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얼음장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드는 느낌. 그는 대답 대신 어색하게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아주 잠시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뻔했다. 그의 그런 모습을 한서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요새의 지하에 위치한 첨단 설비의 작전실은 불이 환하게 켜졌다. 이곳이 바로 강지훈의 방역을 준비하는 전쟁 상황실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암호화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나란히 앉아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와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내부자로서의 기억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이었다. 최진석은 완벽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극도로 편집증적인 인물이에요. 모든 중요한 데이터는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위장 프로젝트명으로 숨겨두었을 겁니다. 한서연은 자신이 진엑스에서 근무할 당시의 파일 명령 규칙과 데이터 백업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기억 조각들은 그림자 팀에게는 어둠 속의 등대와도 같았다. 그림자는 그녀가 제시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넥서스 바이오의 철통 같은 서버 방화벽에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우라 신약의 부작용 데이터는 분명 조작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반박하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건 최진석이 만들어 놓은 판에 올라타는 것밖에 안 돼요. 그가 원하는 진흙탕 싸움이죠. 판 자체를 뒤엎어야 해요. 강지훈의 전략은 명확했다. 방어가 아닌 적의 심장을 겨누는 일격필살.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실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었다.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초조해하지 않았고 한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함과 강인함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보았다. 잠깐만요.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져 모두가 지쳐갈 무렵 한소연이 스크린의 특정 코드라인을 가리켰다. I am 호후와 패턴.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속 괴물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혹시 키메라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볼 수 있을까요? 키메라 치메라.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합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유전공학의 기술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그림자의 팀장이 즉시 키메라를 키워드로 숨겨진 디렉토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분간의 숨막히는 침묵. 마침내 화면에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났다. 키메라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찾았다. 그 순간 작전실의 모두가 숨을 삼켰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전말이 담긴 상세한 연구 일지, 불법적으로 행해진 인간 대상 임상 실험 기록, 그리고 최진석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를 지시하고 보고받는 모습이 담긴 고화질의 영상 로그까지 들어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넥서스 바이오가 현재 시판 중인 다른 신약들의 데이터를 조작한 증거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까지. 그것은 넥서스 바이오라는 거대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파일이었다. 알겠군.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4일 만에 처음으로 짓는 차갑고도 잔혹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이제는 무대를 고를 시간이었다. 그리고 운명은 강지훈의 편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넥서스 바이오가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적대적 M&A를 공식 선언하며 이를 승인받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최진석의 오만함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기사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석이 축제를 열고 싶어 하는군. 그렇다면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줘야지. 배우들을 초대할 시간이야. 그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김민준을 통해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키메라 파일이 일부를 전달하며 임시 주총에서의 폭로를 준비시켰다. 동시에 다른 라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은밀하게 정보를 흘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진석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할 그 무대는 이제 그의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작전실을 나온 강지훈은 잠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아이들. 그는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총수로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한 여자와 두 아이를 지켜야 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넥서스 바이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애널리스트, 그리고 주주들이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홀 내부는 승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넥서스의 임직원들은 의기양양했고, 주주들은 곧 손에 쥐게 될 막대한 이익을 상상하며 상기된 표정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최진석 회장과 최민혁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으로 향했다. 최진석은 노련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최민혁은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로 좌중을 압도하려 했다. 그들에게 아우라 그룹은 이미 잡아먹은 사냥감이나 다름없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의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연단에 선 최진석 회장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넥서스 바이오의 빛나는 비전을 제시했고, 부실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아우라 그룹을 인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강지훈을 시장을 교란하고 주주를 기만한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세웠고,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곧 아우라 그룹의 부실한 경영권을 인수하여 넥서스 바이오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티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적대적 M&A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를 알리는 의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웅장한 홀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소음과 흥분으로 가득 찼던 홀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강지훈. 그는 패배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정한 얼굴, 그리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 그의 예고 없는 등장은 홀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술렁거렸다. 단상 위에 최진석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최민혁은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은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최진석의 충견인 의장이 황급히 그를 막아섰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소? 강지훈 회장, 당신은 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 당장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상법 제3조 2항에 의거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대표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홀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만약 이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오늘의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가 될 겁니다. 그의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에 의장은 할 말을 잃었다. 곳곳에서 기자들과 주주들이 말하게 하라 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론에 떠밀려 최진석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연단에 선 강지훈은 잠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넥서스 바이오의 주주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탐욕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무대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의미심장한 그의 첫마디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그의 방역은 치밀하게 계산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사실과 증거만을 제시했다. 첫째, 여러분이 믿고 있는 넥서스 바이오의 주가는 신기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그림자팀이 밤새 분석해낸 넥서스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명백한 증거였다. 동시에 아우라 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직전 대량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내역까지,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은 최진석 회장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들이 사기꾼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기 시작했다. 둘째, 넥서스 바이오의 신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탑입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넥서스의 주력 항암제에 대한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들이 식약처에 제출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치명적인 부작용을 보인 수치들이 교묘하게 삭제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때 스크린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넥서스의 전직 연구원이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회한으로 떨리고 있었다. 최진석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있게 만들고 부작용이 있으면 없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과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홀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최진석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고작 자신의 신약 루머에 대해 해명이나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의 제국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은 마지막 비수를 꺼내들었다. 마지막으로 최진석 회장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윤리를 짓밟고 저지른 신의 영역에 대한 오만한 도전을 고발합니다. 스크린에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가 거대하게 떠올랐다. 이어서 재생된 것은 최진석의 개인 서재에서 몰래 촬영된 듯한 영상이었다. 강지훈의 샘플은 어때? 내 제국을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최진석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네 회장님, 현존하는 최고의 유전자 샘플입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내 핏줄이 아닌 가장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후계자를 만들 것이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내 평생의 역작이 될 게야.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였다. 불법적인 생명 복제 프로젝트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난 순간 홀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욕설과 고함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최진석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휘청거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성을 잃은 최민혁이 단상 위의 마이크를 낚아채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저 강지훈이 한서연 그 도둑년이랑 짜고 우리를 모함하는 거란 말이다. 그것은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최민혁의 어리석은 발악은 스스로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짓이었다. 강지훈은 소란스러운 홀을 향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신기하게도 그의 작은 동작 하나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최민혁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방금 스스로 인정했군요. 최민혁 부회장. 한서연 씨가 당신들의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무언가를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를 지배했다. 대체 무엇을 훔쳤기에 한 여자를 4년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쫓았습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최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꽝! 아까보다 더욱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홀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얼굴로 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강지훈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검찰에 넘긴 증거 자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사관들이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에 최진석과 최민혁 부자 앞에 섰다. 최진석 씨, 최민혁 씨, 특정경제 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주가 조작, 약사법 위반 및 비윤리적 생명공학 연구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십,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때 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거인의 초라한 종말이었다. 최진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찾고 최민혁은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라며 발악하다가 질질 끌려나갔다. 강지훈은 아수라장이 된 단상 위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도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을 끝냈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 그는 천천히 홀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민준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단 한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이 터져나온 임시 주주총회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넥서스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최진석 일가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여론은 들끓었고 넥서스 바이오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후폭풍은 거대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넥서스 바이오의 모든 비리가 백일에 드러났다. 주가는 폭락을 넘어 거래 정지되었고 금융당국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한때 아우라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거대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진석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고, 최민혁은 아버지의 죄를 떠넘기려 발버둥치는 추태 끝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오열하였다. 반면 아우라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강지훈은 어둠의 기사처럼 부패한 재벌을 단죄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추락했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고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재평가받으며 그룹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다. 수많은 언론사가 그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거절했다. 그에게 대중의 찬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진짜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그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시간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서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최고 변호인단은 넥서스를 상대로 그녀의 부당해고 무효 소송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넥서스가 공중분해된 상황에서 승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을 벗겨주었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산업 스파이라는 족쇄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도 사적인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하준이 혜은이와 친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법원에 인지청구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다.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장남 강하준, 장녀 강하은이라는 두 이름이 새겨졌을 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듯한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모든 법적인 정리가 끝난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은 아이들과 한서연을 안개서 자신의 집 아우라 타워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차가운 금속과 무채색으로 가득했던 오직 강지훈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했던 그 공간에 작은 생명체들이 발을 들여놓았다. 아이들은 거대한 집의 규모에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신이 나서 집 안 곳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적막했던 펜트하우스를 채우는 순간 강지훈은 자신의 완벽한 통제 속에 있던 왕국에 이질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듯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어색한 아버지 역할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들로 방 하나를 가득 채워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미니 슈퍼카보다 한서연이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는 낡은 동화책에 더 큰 흥미를 보였다. 그는 최고의 셰프를 불러 산의 진미를 차려주었지만 아이들은 셰프의 화려한 요리보다 한서연이 직접 만들어준 서툰 모양의 계란말이를 더 맛있게 먹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자체를 몰랐다. 늘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에만 익숙했던 그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서툰 노력은 종종 아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혹은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특히 경계심이 강한 하준이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늘 그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아빠라는 말은커녕 그를 부르는 법도 없었다. 강지훈은 그런 하준이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한서연의 조언대로 묵묵히 아이의 곁을 맴돌 뿐이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느 주말 오후 하준이는 거실에서 새로 산 복잡한 로봇 장난감을 조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자 아이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장난감을 던져버리려 했다. 그때 서재에서 일하던 강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아이의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흩어진 부품들과 설명서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부품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복잡한 분자 구조식을 다루듯 혹은 수조 원짜리 M&A 계약을 성사시키듯 정교하고 거침없었다. 하준이는 그런 그의 모습을 신기한 듯 빤히 쳐다보았다. 1시간 뒤 아이의 키만한 거대한 로봇이 완성되었다. 아, 고맙습니다. 하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을 향해 처음으로 건넨 말이었다. 강지훈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날 이후 하준이는 그가 곁에 오는 것을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하은이는 그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왔다. 그가 집무실 책상에서 복잡한 서류를 보고 있을 때면 어느새 그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와 앉아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한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곤 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이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야. 그럼 이 빨간색은 나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아빠가 이걸 파란색으로 바꿔야 한단다. 그는 어느새 7살짜리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놀라곤 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조금씩 아이들의 순수함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강지훈과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녀는 아우라 그룹 내에 신설된 생명윤리연구소의 소장으로 복귀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연구가운을 입은 그녀는 예전의 총명함과 열정을 되찾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강지훈과 한서연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나란히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아이들은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한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강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곁에 있는 그녀와 집안에 잠든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 텅 빈 성에 갇혀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갔을 테니까.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리고 내게 와줘서 고마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기 어려웠다. 연인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고통을 함께 겪었고 동지라기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다. 그들은 범죄로 시작된 기구한 인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운명 공동체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과 그의 새로운 가족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는 경기도 외곽에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하얀 집으로 이사했다. 그의 세계를 지배하던 무채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그림과 따스한 햇살이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강지훈은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 차림으로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준이와 함께 고무동력기를 조립하며 흙을 만지고 있었다. 예전의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혜연이가 한서연과 함께 들꽃으로 화관을 만들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하준이가 만든 비행기가
서툰 날갯짓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 비행기를 쫓았다.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면 같은 미소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냉정한 총수 강지훈만이 아니었다. 그는 강하준과 강하은의 아버지였고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곁을 지키는 남자였다. 성공과 통제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공허한 삶은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럽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구한 인연은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 되었다.